현재 필리핀과 말레이시아에서 연달아 터져나오는 사상 초유의 소식으로 인해 중국 정부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을 통해 전략자산을 대거 도입한 필리핀과 말레이시아로 인해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세력을 확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전방위적으로 포위당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필리핀 현지 매체인 필리핀 데일리 인콰이어러는 필리핀 정부가 한국으로부터 건조 중인 미사일 유도 초계함이 조만간 필리핀에 당도할 예정인데, 이를 통해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필리핀과 중국의 영유권 분쟁에서 마침내 필리핀이 전력 우위에 올라서게 될 것이라며 매우 큰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이 매체는 지난해 6월에 필리핀 국방장관이 필리핀 해군을 위한 두 척의 미사일 유도 초계함 중 첫 번째 함정인 비아르 미겔 말바르함을 한국에서 진수했는데, 이 초계함은 300억 페소 8천억 원가 투입될 정도로 막강한 전투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뒤이어 이 매체는 비아르 미겔 말바르함의 선체 번호는 FF6이 붙여질 예정이고, 19세기 필리핀의 독립영웅인 미겔 말바르 장군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2021년에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주문한 이 새로운 미사일 초계함은 필리핀 해군의 초계함 획득 프로그램을 통해 건조되고 있는데, 최근 필리핀 해군에 따르면 첫 번째 초계함인 비아르 미겔 말바르는 2025년 4월쯤 인도될 예정이며, 두 번째 함정은 2026년에 인도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말바르함의 설계는 현대중공업의 HDC 3100금 초계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필리핀 해군의 요구사항에 맞춰 개량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말바르함의 전장과 폭은 각각 118사엠과 14구엠에 이르고, 순항속도와 최대속도는 각각 15노트와 25노트, 그리고 항속거리는 4500해리에 달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매체는 현대중공업이 말바르함의 전투 시스템에 대해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여러 소식통에 의하면 이 초계함에는 역대급 첨단 무기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는 말바르함 전방부에 수직발사 시스템 VLS이 장착되는 것뿐만 아니라 함정 후방부 AF 섹션에는 근접 방어 무기 시스템 CIWS 터렛이 적용되고, 함정 중앙부에는 최대 8기에 달하는 대함 미사일 발사기가 장착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매체는 현대중공업이 건조하는 말바르함에는 76함포에 더해 첨단 레이더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이 매체는 한국으로부터 역대급 성능을 갖춘 초계함을 인도받게 되자 필리핀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연일 한바구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아르세니오 안돌론 필리핀 국방부 D&D 대변인은 진수식 연설에서 필리핀과 전략적으로 결합된 국가들, 특히 한국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제품의 검증된 품질과 신뢰성을 강조하며 향후 필리핀의 군사장비 획득은 종합적인 군사방어 개념 CADC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부 장관은 GUEL 남중국해 분쟁에서 필리핀을 지속적으로 지지해준 한국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특히 중국의 일방적 군사적 도발 및 불법 행위에 대한 한국의 반대 입장을 언급하며 양국의 강한 유대 관계를 강조했다. 테오도로 장관은 필리핀 해군 현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필리핀의 광대한 해양 영토를 보호하고 점점 더 심화되는 지역 안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한 BRP 미겔 말바르 및 그 자매함의 추역이 필리핀의 해양 억지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인도 태평양 지역 전체의 방위 전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것이 단순히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토 보전과 국가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필리핀 매체는 이미 이전에도 한국과 필리핀은 오랜 방위 협력을 맺어왔는데, 필리핀 공군을 위한 FA-50 경전투기 도입 사업과 그리고 필리핀 해군을 위한 호셀리잘급 호위함 도입 사업만 하더라도 한국의 방산 기업들이 뛰어난 기술력으로 역대 최고의 전략 무기를 신속하게 제작해 필리핀 관계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만큼 이번 초계함 도입 사업 역시도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미겔 말바르금 초계함에 거는 필리핀 사회의 기대가 매우 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TBO 아드사이드 주니어 필리핀 해군 참모총장은 새로운 미사일 초계함이 필리핀의 해군 전력에 있어 획기적인 도약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해적 행위와 밀수는 물론이고 외국 선박의 필리핀 영해 침입 등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현대적인 군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BRP 미겔 말바르의 2025년 인도는 노후 함정을 대체하고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함대를 확장하려는 필리핀 해군의 노력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사업의 두 번째 미사일 초계함은 2026년에 인도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필리핀 해군의 작전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이 매체는 세계의 주요 군사 전문가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미겔 말바르급 초계함 도입이 필리핀 정부의 해양 방위 전략과 정확히 부합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는 필리핀이 우방국과의 협력을 통해 해양 방어 자산을 성공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중국의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매체는 필리핀에 조만간 인도될 이 초계함들은 필리핀의 해양 순찰 능력을 강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외부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필리핀의 역량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의 이 같은 상황에 더해 최근 말레이시아 정부 역시도 필리핀의 사례를 참고서로 삼아 한국제 방산무기를 대거 도입하려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이고 나서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영유권 분쟁으로 인해 사면 초가에 내몰린 중국 정부를 아연실색해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말레이시아 현지 매체인 더스타는 지난 월요일에 한국 해군의 상륙함인 천자봉함이 말레이시아 포트클랑에 정박해 말레이시아 국민들로부터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는데 이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대한민국 해군의 상륙함 천자봉함이 지난 월요일에 말레이시아에 기항함으로써 말레이시아군의 MEF과의 방위 협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상륙작전 및 방위 역량을 선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상륙함 LSD는 K 전차와 K9 자주포를 비롯해 K21 보병전 투착 K21 IFV 등 대한민국 육군 장비를 적재한 채로 기항했다. 천자봉함은 아랍에미리트 UAE 아부다비에서의 합동훈련을 마친 후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것으로 말레이시아 왕립 해군 RMN이 도입을 고려 중인 다목적 지원함 MRSS과 개념적으로 유사한 함정이다. 이는 아랍에미리트에서 훈련을 마친 천자봉함이 한국으로 곧장 가지 않고 말레이시아에 정박한 것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천자봉함 도입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천자봉함의 실물을 말레이시아 국민들에게 직접 선보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포트클랑에 정박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이날 천자봉함이 포트클랑에 정박하자마자 말레이시아 정부가 대규모 환영식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느그리슨 빌란주 군주까지 직접 참석함으로써 천자봉함 도입에 큰 기대감을 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다목적 지원함 MRSS의 작전 개념을 직접 목격하면서 군 장비의 적재 및 하역을 비롯해 상륙작전 수행 방식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방위 산업이 단순히 군사 장비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말레이시아군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이러한 헌신은 그들의 세부적인 설명에서도 드러났으며 이는 단순한 장비 제공을 넘어 장기적인 협력을 위한 진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대한민국의 군사 장비는 첨단 기술과 우수한 품질에 더해 경쟁력 있는 가격 면에서 두드러집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은 인도 일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경우에 따라 예상 일정보다 앞당겨 장비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는 말레이시아군이 특히 높이 평가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면서 말레이시아 매체는 느그리슨 빌란주 군주의 성명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듯이 현재 말레이시아 정부가 남중국해에서 횡행하는 중국의 무차별적인 영유권 도발에 맞서 자국군의 전력 증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를 든든하게 뒷받침해준 나라는 다름 아닌 한국이었다고 전했는데요. 실제로 이 매체는 2023년에 말레이시아 정부가 한국항공우주산업으로부터 18대에 달하는 FA-50 경전투기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미 진척률이 50%를 넘어설 만큼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FA-50 경전투기를 신속하게 제작하면서 말레이시아 정부를 깜짝 놀라게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이 매체는 지난 월요일에 말레이시아 정부의 요청에 따라 천자봉함이 말레이시아에 정박한 것은 향후 말레이시아의 다목적 지원함 도입 사업에 천자봉이 선택될 것이 유력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체는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천자봉함에는 K 전차와 K 구자주포를 비롯해 한국의 핵심 방산무기도 함께 실려 있었던 만큼 말레이시아 국방부 관계자들이 이들 방산무기 역시도 추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는 오랜 방위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군사기술 및 훈련 교류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 이번 방문은 말레이시아군의 상륙 및 지원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인 방위 협력을 공고히 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천자봉함의 포트클랑 기항은 말레이시아의 지속적인 국방 현대화 노력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MRSS 사업은 해군 및 지상전 전력 업그레이드 계획의 핵심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FA-50 경전투기 도입에 이어 다목적 지원함 도입 사업 또한 한국을 통해 일사천리로 진행한다면 필리핀처럼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와 말레이시아 해역에서 격렬해지는 중국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미국을 위협하는 유일한 국가는 중국입니다. 경제력, 군사력, 인구수까지 강대국이라고 불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어 트럼프는 미국을 넘어설까 두려운 마음에 중국을 강하게 때리고 있죠. 그런데 겉보기와는 달리 중국은 상당히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특히 군사력 부문이 곰다 못해 썩어 문드러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주 희박한 확률이지만 한 가지 조건이 만족된다면 한국이 중국을 흡수할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마오쩌둥의 이 말은 결국 무럭이 권력의 기반임을 잘 말해줍니다. 덩샤오핑이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장쩌민을 긴급 발탁하면서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군 장성들과 식사하라고 조언한 것도 이처럼 군부 장악이 중요하다는 인식 때문이었죠. 하지만 후임자인 후진타오는 장쩌민이 길러놓은 장군들 사이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결국 약체 지도자라는 평판을 받으며 임기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은 달랐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군부 정리에 나섰고 특히 장쩌민 계열로 알려진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2명을 부패 혐의로 기소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시차 이어오는 재판을 앞두고 암으로 사망했고 거보슝은 종신형을 받았죠. 시진핑이 집권한 첫 10년 동안 숙청된 장군이 160명에 달하는데 이는 1927년 홍군 창설 이후 전쟁과 문화혁명의 혼란을 겪으며 사라진 장군 수보다 더 많습니다. 이렇게 군권을 다진 시진핑은 개헌을 통해 사면임 체제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죠. 그런데 최근 중국 군부가 다시 거센 숙청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2023년 7월을 기점으로 중국군 핵전력의 핵심인 로켓군이 쑥대밭이 됐죠. 리위차오 로켓군 사령관을 비롯 류광빈장 전중 등 전현직 부사령관들이 당 중앙군사위 기울감찰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오기와 전 로켓군 부사령관은 66세 나이에 갑작스레 사망했는데 중국 내 일부 매체는 병사로 보도했으나 대만 언론에선 자살을 당했다는 소문이 나왔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로켓군 지휘부가 동째로 날아갔을까요? 이런 사건에서는 늘 그러하듯 공식적으론 부패 혐의입니다. 하지만 내부에선 각종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당나라 시절 예언서인 추배도가 회자되기 시작한 건데요. 추배도에 따르면 어떤 군인이 황제를 해치려고 활과 칼을 숨겨 뒷문으로 들어옵니다. 다시 말하면 로켓군이 시진핑을 해치려고 했다는 음모론이 불거졌습니다. 활이 현대화하면 미사일, 즉 로켓군이 되니까요. 사실인지는 미지수지만 2023년 남아공 브릭스 BRICS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돌아오던 시진핑이 베이징으로 직행하지 않고 지방 도시를 경유해 귀국했던 묘한 동선도 이 소문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로켓군 숙청의 실제 이유는 기밀 유출입니다. 미 공군대학 산하 중국우주항공연구소가 20차 당대회 2022년 10월 이후 중국 로켓군을 분석한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에 중국 미사일 발사 시스템과 같은 고급 정보가 대거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죠. 당 지도부가 이를 국가기밀 유출로 간주하고 로켓군을 전면 조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2023년 7월부터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폭 강화한 방간첩법 시행도 이를 뒷받침하는 맥락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기밀이나 정보 유출만 간첩 혐의로 봤지만 개정법에선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한 모든 행위를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죠. 이 법이 너무 포괄적이라 무엇이 국가 안보인지조차 볼투명하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로켓군 숙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3년 9월 중순부터는 리상푸 국방부장 낙마설이 떠올랐는데요. 중국군 장비개발부에서 2017년 10월 이후 조달 부패를 신고받겠다는 공문을 냈는데 리상푸 국방부장이 걸려들었죠. 장비 구매 담당이었던 리상푸는 과거 러시아 전투기 미사일 시스템을 들여와 미국 제재를 받았던 전력이 있는데요. 그의 문제가 불거진 뒤 중국 방산업계도 거센 감찰에 휘말렸습니다. 중국 항천과기그룹, 병기공업그룹, 병기장비그룹 대표들이 대거 조사받게 되면서 현지 언론은 물을 뽑다 보면 흙이 따라온다는 식으로 군수산업 비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켓군 숙청에 대해서 미국은 다른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작년 연말
중국 군사력 평가 보고서 2024를 발표했습니다. 182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이 보고서는 중국군이 막대한 방위비를 투입해 해공 군력과 미사일 전력, 핵무기 등을 빠르게 늘려가고 있다는 등 작년 보고서와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국군의 약점이 집중 거론됐습니다. 중국군의 부패 문제와 지휘관 자질 부족 등등을 지적했는데 부패 문제가 워낙에 심각해 유사시 미사일이 제대로 발사될지 확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군부 숙청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부패가 있었길래 숙청이 필요했을까요? 작년 1월 미 블룸버그 통신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핵미사일을 운용하는 중국 로켓군 미사일 일부는 연료가 아니라 물로 채워져 있고 지상 배치 장거리 미사일의 지하 경납 고사일로 덮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진핑이 중국군의 현대화를 내세우며 세운 핵심 부대이기 때문에 핵무기까지 관장하게 됐는데 이 로켓군이 언제 발사할지도 모를 미사일에 채워 넣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미사일에 들어가야 할 연료 대신 맹물이 채워져 있고 진짜 연료는 확보를 해먹는 데 썼다는 어처구니 없는 보도까지 나돌았습니다. 결국 그해 연말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리위차오 장전중뿐 아니라 장일인 국방과학기술대학 교장, 라오원민 장비발전부 부부장 등 로켓 군장 비조달 담당 고위 장성 9명을 전인대 대표직에서 해임해버렸는데요. 이 숙청 러시는 2024년에도 이어져 시진핑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던 웨이펑어 전 국방부장도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6월에 리상푸가 당적에서 제명되고 7월에는 웨이펑어도 당적 박탈 조치를 당했죠. 약 1년간의 대규모 군부 숙청으로 장성급 인사만 20여 명이 낙마한 셈입니다. 문제는 중국군 내부 파벌 싸움이 이미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입니다. 시진핑 다음으로 군부 2인자로 불리는 장유샤 중앙군사위 부주석의 지위조차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장비발전부장 시절 그의 부하였던 리상푸가 낙마하면서 상관인 장유샤도 무사하겠느냐는 관측이 퍼지고 있는 것이죠. 현재 중국군 최고 지도부인 중앙군사위원회 구성원은 모두 6명인데 주석인 시진핑을 필두로 부주석 2명장 유사 허웨이둥과 류절 리мя오와 장성민 3명의 위원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장유샤와 허웨이둥은 각각 다른 파벌을 대표하기 때문에 시진핑을 둘러싼 군 내부 세력 다툼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장유샤와 류전리는 베트남전에 참전한 경력으로 월전방이라 불리고 허웨이둥 мя오하는 대만 봉쇄 훈련을 주도한 동부전구 출신이라 대해방이라 불립니다. 시진핑에 대한 충성 경쟁 속에 지난 1년간의 숙청으로 장유샤 쪽이 근 타격을 입었으리라는 시각이 많았는데 의외로 최근 장유샤가 군내에서 활발히 움직이며 오히려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유샤는 작년 8월 미 국가안보보좌관 설리번을 만났고 10월에는 베트남을 방문해 총서기 국가주석 등 주요 인사를 모두 접견했습니다. 그 11월 말 허웨이둥 쪽엔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군사위 정치공작부 주임으로서 숙청을 이끌어온 мя오하가 심각한 기율 위반 혐의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장유샤의 부친 장중勋이 시진핑의 부친 시중勋과 전후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мя오하 역시 시진핑이 푸젠성에 근무하던 시절부터 가까운 사이입니다. 군 서열 5위로 꼽히는 мя오하가 낙마함에 따라 허웨이둥 부주석이 이끄는 대해방 그룹에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주목되는데요. 한반도의 통일을 주거라 반대하는 나라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 또 하나는 중국인데요. 북한, 즉 김정은은 통일로 인한 정권 붕괴가 싫고 중국, 즉 시진핑은 국경 너머에 강력한 통일한국이 들어서는 걸 그리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국과 북한이 통일한다면 남한북한 수준이 아니라 남한엑스북한이라는 막강한 국가가 됩니다. 오늘 당장 통일이 일어난다면 우선 군사력이 어마어마해집니다. 일단 한국은 전투기부터 전차, 자주포, 잠수함,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최첨단 무기를 독자 개발했고 유일하게 부족한 것이 핵인데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죠. 이 둘이 합쳐진 군사력 덕분에 당장 세계 3에서 4위 수준이 될 겁니다. 인구는 어떨까요? 인구가 많다는 것은 내수시장이 커진다는 의미인데 내수시장이 크면 상당한 장점이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중국을 어쩌지 못하는 것도 중국이 떵떵거리며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것도 거대한 내수시장에서 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합니다. 현재 한국이 약 5,171만 명이고
북한이 2,578만 명입니다. 둘을 합하면 8천만 명이 조금 안 되는데 독일의 인구수와 비슷해지죠. 경제력은 당장 개선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북한의 경제력이 한국의 160 수준에 불과하니까요. 하지만 북한은 평양을 제외하고는 거의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마음만 먹으면 공장을 짓고 도로를 깔고 철도를 깔고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한 50년간 무지막지한 발전이 가능해집니다. 한국이 50년 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10년만 지나면 그 경제력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해지죠. 군사력, 인구 수경제력 기술력을 모두 갖춘 통일한국이 생긴다면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가 과연 달가워할까요? 역사적으로 한국과 껄끄러운 일본은 지금처럼 한반도가 분단된 상태가 더 마음 편할 겁니다. 흔히 국제 정치에서는 이웃이 약할수록 좋다는 이론이 있는데 이 단순한 원칙이 한반도에도 적용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통일을 가장 거부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겉으로는 한반도 평화가 지속되기를 원한다는 제스처를 취하지만 속으로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죠. 지금이야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앞세워서 찍어 누를 수 있지만 만약 통일한국이 현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막강한 경제력에 지금도 강하지만 더 세지는 군사력에 내수시장까지 거대해지면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중국 군부가 부패와 내부 파벌 싸움으로 골마가고 있다는 여러 정황은 향후 통일한국이 탄생할 경우 한반도 주변 정세에 예상치 못한 변수를 안길 수 있습니다. 이미 시진핑 국가주석은 대규모 군 장성 숙청을 통해 군권을 손에 쥐려 하지만 로켓군을 비롯한 핵심 전력에조차 심각한 부패가 뿌리내려 있다는 사실이 외신이나 미 군사보고서를 통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중국군의 실질적 전투력이나 결속력이 생각만큼 견고하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것이죠. 반면 한반도가 통일된다면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의 군사력과 첨단 무기를 독자 개발한 한국의 기술력이 합쳐져 상상도 못하는 군사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구 8천만 명 가까운 대규모 내수시장과 급속한 경제 발전 잠재력까지 더해진다면 주변국 입장에서는 통일한국이 상당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죠. 정치 군사 경제가 함께 성장한다면 극단적으로는 중국을 오히려 통일한국이 흡수하는 것 아니냐는 시나리오조차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지극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으나 중국 군부가 내부 균열을 해소하지 못하고 경제 발전마저 더디다면 미래 어느 시점에는 통일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그만큼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중국이 견고해 보이는 외양과 달리 군 내부 부정부패와 끊임없는 파벌 싸움에 시달린다면 통일한국의 급부상 앞에서 의외로 간단히 무너질 가능성도 아주 작은 확률로 상존할 수 있습니다. 이웃이 약할수록 좋다는 국제정치의 원리가 한반도 주변 정세에 작용하지만 만약 이 원리가 무력화될 정도로 통일한국이 강대해진다면 그 파급 효과는 상상을 넘어서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최근 중국이 해군력을 급속도로 증강하며 세계 1위 해군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의 국가 싱크탱크인 러시아 국제문제위원회 RIAC는 중국이 미국 해군을 따라잡는데 최소 25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아 중국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해군과 비교해도 10년은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았죠. 단순히 함정수에서는 앞서지만 항공모함 전력과 원양작전 능력, 첨단 군사기술 등 핵심 요소에서 아직 큰 격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같은 평가를 내린 곳이 서방이 아니라 중국과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러시아라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러시아가 중국 뒤통수를 친 것입니다. 러시아의 보고서가 나오면서 중국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지만 보고서가 지적한 문제들은 쉽게 무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방위산업과 해군력의 발전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이 해군력을 나름대로 증강하고 있지만 대잠전 능력과 차세대 함정 개발, 실전 경험 등에서 한국은 이미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과연 러시아에서 내놓은 보고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중국 해군력의 현실과 한계를 분석하고 한국이 향후 동아시아에서 어떤 전략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군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번 RIAC 보고서는 의외로 냉정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해군이 러시아 해군을 넘어서는데도 10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죠.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중국 해군은 아직까지 실전 경험이 부족합니다. 러시아는 냉전 시기부터 여러 차례 실전을 치르며 함대 운영 노하우를 축적했지만 중국은 최근까지도 실전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둘째, 해군력의 핵심인 항공모함과 전략 핵잠수함 기술에서 러시아가 여전히 우위에 있습니다. 러시아는 최신 보레이급 전략 핵잠수함과 야생급 공격 잠수함을 운영하고 있지만 중국은 아직 이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중국 해군은 대규모 작전 능력에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구축함과 호위함 숫자는 많지만 대잠 작전 능력이나 장거리 원정 작전 수행 능력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러시아조차 중국 해군의 성장 속도를 인정하면서도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구축함, 상륙함 등을 공격적으로 늘리면서 세계 1위의 해군력을 구축했다고 자랑하지만 미국의 해군력을 따라잡는 데는 25년이 걸릴 것이라는 러시아 정부 싱크탱크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러시아 해군을 넘어서는데도 10년은 필요할 것으로 봤습니다. 항모와 잠수함 전력 등에서 미국과 큰 차이가 난다는 얘기였습니다. 러시아 연방정부 싱크탱크인 러시아 국제문제위원회 RIAC는 1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국 2049 미래학적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국영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이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미국과 비견할 만한 해군력을 구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격적으로 해군력을 늘리지만 아직 20년 이상의 격차가 있다는 거죠. 미국이나 영국 등 서방이 아니라 중국의 우호적인 러시아 싱크탱크가 이런 보고서를 내놨다는 점에 중국은 당혹해하는 분위기입니다. 포털 사이트 왕이와 소셜미디어 웨이신 군사 블로거들은 러시아 전문가가 10년과 25년이라는 시간 격차로 얘기했지만 중국 군사 기술과 장비 제조 능력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낸 RIAC은 러시아 외교부와 교육과학부, 러시아 과학원 등이 함께 만든 연방정부 싱크탱크입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이 2049년까지 경제, 외교, 군사 분야에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를 예측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중국의 발전 경로에 대한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중국은 위기가 폭발하면서 엄중한 침체에 빠지고 미국 등 서방 국가는 안정적인 발전 추세를 유지하는 게 러시아로서는 최악이라고 했습니다. 중국과 서방이 지금과 같은 균형을 유지하면서 대립과 협력을 계속해 나가는 게 러시아의 고립을 막을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군사력 분야는 냉정하게 평가했습니다. RIAC은 중국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군사비 지출이 1.5% 정도이고 숨겨진 항목을 포함해도 2%를 넘지 않아 앞으로 수년간 빠른 속도로 군비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러시아와 대등한 핵 초강 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자국 전력을 세계 곳곳에 투사할 원양 함대를 창설하면서 인공지능과 레이저 무기 등 첨단 기술 개발에 집중할 것으로 봤습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이 현재 600에서 700개로 추정되는 핵탄두를 2035년 1500개까지 늘리면서 미국, 러시아와 대등한 핵전력을 갖출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러시아에 이어 제3의 핵 초강 대국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아태 지역 동맹국에 제공해온 핵 안전 보장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면서 한국과 일본이 핵을 보유하거나 미군이 아시아 최전선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는 상황이 올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중국이 막강한 조선 능력을 바탕으로 해군력을 증강하지만 수량면에서 여전히 큰 격차가 있다고 했습니다. 함정 수는 중국이 앞서지만 종합작전 능력을 가늠하는 해군 함정 총 배수량은 미국 해군이 2023년 기준 450만 TU로 중국 해군 230만 T의 2배에 가깝다는 거죠. 항모 전력 차이도 큰 것으로 봤습니다. 미국이 풍부한 경험에다 전력도 막강한 11개 항모전단을 보유한 데 반해 중국은 항모전단이 3개에 불과하고 그중 미국 항모 수준에 근접한 건 전자식 캐터펄트를 갖춘 푸제노 정도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쉽게 메우기 어려운 격차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60척이 넘는 핵 추진 잠수함도 보유해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고강도의 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대잠수함 작전 능력과 장비 등도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봤습니다. 중국 해군은 러시아산 카모프 28 대잠 헬기, 자체 개발한 하얼빈지 20 대잠 헬기 등을 운용하지만 미국의 시호크 대잠 헬기 등은 그보다 성능이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겁니다. 해외 군사기지 숫자의 격차도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미국 본토를 제외한 전 세계 140여 개국에 374개 군사기지를 확보해 운용하는 반면
중국은 지부티 한 곳에 불과해 군사 보급 능력에서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러시아도 최신 전략 핵잠수함으로 정숙성이 뛰어난 보레이급 잠수함을 비롯한 막강한 잠수함 전력을 갖추고 있어 중국 해군력의 10년은 앞서는 것으로 봤습니다. 미국 비즈니스 인사이더도 작년 12월 24일 중국의 잠수함 전력이 미국과 비교해 크게 떨어진다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전략 원잠, 공격형 잠수함 등 71척의 핵 잠수함을 보유한 반면 중국은 주력 공격형 잠수함이 모두 디젤 동력을 사용하고 있어 전력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중국도 핵 보복용인 전략 핵잠수함 94형 등을 보유했지만 미국과 러시아보다 속도가 느리고 소음이 커 일반적인 함정에 쉽게 포착된 사례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해군력이 강대국 수준으로 성장하려면 해외 군사기지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이 보유한 해외 군사기지는 아프리카 지부티 단 한 곳뿐입니다. 반면 미국은 전 세계 140여 개국에 374개의 군사기지를 운영하며 유사시 즉각적인 군사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태평양 지역에서 유사 상황이 발생하면 미 해군은 괌, 일본 요코스카, 필리핀, 호주 다원 기지 등을 활용해 즉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해외 작전 시 보급이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 본토에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해군의 대잠전 능력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은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대잠전 능력을 갖춘 블루워터, 네이비 블루워터, 네이비로 도약 중입니다. 특히 한국이 개발한 KSS III 배치 2급 잠수함 장보고 III 2차 사업은 최신 스텔스 기술이 적용되었으며 미 해군도 극찬한 최신형 전술 핵무기급 순항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반면 중국의 전략 핵잠수함은 소음 문제로 인해 미국과 러시아는 물론 한국 해군의 최신 대잠 전력에도 쉽게 탐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한국의 P-8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 도입과 미국 시호크급 대잠 헬기 운영은 중국의 잠수함 전력에 대응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중국이 원양 작전 수행 능력에서 부족한 면모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은 대잠전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동아시아 해양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RIAC 보고서의 전망에 대해 반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 블로거들은 중국의 조선 및 군사기술 발전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며 10년 또는 25년이라는 격차가 단축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인공지능 AI, 극초음속 미사일, 스텔스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며 군사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제20 스텔스 전투기와 DF-17 극초음속 미사일은 이미 실전 배치가 이루어졌으며 AI 기반의 무인 해군 시스템 개발도 활발하게 진행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증명된 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한국의 방위산업 역시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하면서 오히려 중국을 앞지르는 분야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차세대 구축함 KDDX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화 경항공모함 CVX 사업입니다. KDDX는 차세대 스텔스 구축함으로 중국의 55형 구축함보다 진보된 레이더 시스템과 전자전 능력을 갖출 예정입니다. 한국형 경항공모함 CVX는 수직 이착륙 전투기 F-35B를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중국 항모 전단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전망입니다. 또한 한국의 방산업체들은 AI 기반의 무인 전투체계를 개발하며 차세대 해군 전력 강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스마트 조선 기술과 결합하면 중국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해군 전력을 구축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미국도 해군 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한국에 특별히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즉, 중국이 군사기술 발전 속도를 강조하고 있지만 한국도 방산 기술력에서 빠르게 성장하며 이미 일부 분야에서는 중국을 넘어서는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 해군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20에서 30년 내에 미국과 대등한 수준의 해군력을 구축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여전히 여러 한계가 존재하며 미국과의 격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항모 전단 운영 능력, 잠수함 전력, 해외 군사기지 확보, 실전 경험 등 핵심 요소에서 중국은 아직도 미국을 따라잡기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도움으로 인해 미국의 해군력은 더욱 급속도로 강화될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협력하여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차세대 함정 개발을 통해 동아시아 해군력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이 해양 패권을 꿈꾸며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미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자리 잡으며 이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해군 전략을 발전시켜 나갈지가 동아시아 해양 안보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18세기 중엽,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전 세계에 광범위한 식민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현재 세계 최강국으로 불리는 미국조차도 그 무렵에는 영국의 식민지였죠. 영국은 신대륙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며 식민지 주민들을 심하게 압박했습니다. 결국 1755년에 미국의 독립전쟁이 발발했으나 해상 초강대국인 영국의 최신 함포와 무적 합대 앞에서 미국 독립군은 후퇴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 독립군이 후퇴를 거듭하던 중 젊은 공학자 데이비드 부슈넬 데이비드 부슈널 1742-1824은 해안에 포대를 구축한 영국 합대를 바라보며 수중에서 적 합정을 파괴할 수는 없을까? 라는 과감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바닷속으로 은밀하게 접근하는 잠수식 선박이라면 강력한 영국 합대를 무력화할 수 있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때 우연히 시야에 들어온 술통이 부표처럼 떠오르다 가라앉는 모습을 보고 저런 나무통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면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싶을 때는 통 속에 물을 넣고 수면 위로 뜨고 싶을 때는 물을 적당히 빼면 그가 꿈꾸던 바닷속으로 숨어 움직이는 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계란을 세워놓은 것 같은 타원형 배를 만들었는데요. 조그만 이 배는 안쪽과 위쪽에 추진기를 달고 있었고 그 속에서 사람이 조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요. 배의 뒤에 달린 키를 움직여 방향을 조종하고 두 발로 배 밑바닥 핸들을 돌려 물의 양을 조절해 배를 뜨게 하거나 가라앉게 했죠.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잠수합 터드로입니다. 비록 영국 군함을 폭파시키는 데는 실패했지만 영국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후 터드로는 빠르게 개량 발전되어 현대적 잠수함의 서막을 열었는데요. 잠수함은 이처럼 불규칙적이고 은밀한 작전으로 전세를 뒤집는 게임 체인저가 되었고 20세기부터 지금까지 세계 전쟁사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날 전쟁은 전투기, 전함, 미사일, 탱크 등 최첨단 무기들이 승패를 좌우하지만 전력 격차가 큰 약소국이 강대국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야가 잠수함입니다. 즉, 최첨단 화력이 난무하는 상황에서도 잠수함은 유유히 바다 아래를 자명의 먹잇감을 노리는 처단자의 역할을 하니까요. 언제 어디에서 떠올라 어떤 무기를 쓸지도 예상할 수 없어 강대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이기도 한데 최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잠수함 사업을 추진하는 국가는 캐나다입니다. 무려 6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사업에서 일본이 두 손을 들고 후퇴하면서 한국 수주가 유력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60조 원을 투입해 잠수함 12척을 구매한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왜 캐나다가? 라며 의문을 품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주지하다시피 캐나다는 영토로 국한하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거대합니다. 영토가 거대한 만큼 해안선의 길이만 20만 킬로미터에 달한다고 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해안선이 캐나다에게는 약점입니다. 북극해를 두고 동쪽으로는 러시아가, 서쪽으로는 중국이 핵잠수함으로 위험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캐나다에 잠수함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빅토리아급이라 불리는 잠수함이 4척 있기는 한데 2000년 영국 해군으로부터 구매한 함령 40년 노후 잠수함이라는 것이 함정. 벌써 퇴역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이 잠수함을 제대로 운용하지도 못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도크에서 수리하는 데 소모하고 있으며 유지보수에 벌써 2조 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는 작전 중 대서양 한복판에서 불이 나기도 했으니 차라리 없느니만 못한 상황인데요. 왜 캐나다는 선진국이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미국 때문입니다. 아니, 미국을 너무 믿었던 탓에 캐나다 안보는 무늬만 남았기 때문인데요. 캐나다와 국경을 접한 미국은 잘 아시다시피 세계 최강 대국입니다. 당연히 전 세계 그 어떤 국가도 미국을 선제 공격하거나 공습한 엄두를 내지 못하며 국경을 접한 캐나다도 함부로 침략할 수 없습니다. 자칫 캐나다 공격하려다 미국의 미사일 한 방이라도 떨어지는 날에는 지구에서 사라져버릴 테니까요. 그래서 캐나다는 냉전 후 해상 주권을 아예 미국에 넘겨줬기 때문에
태평양 방어는 미 해군 제3함대가, 대서양 방어는 미 해군 제2함대가 담당해왔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의 부상에 대비해 군비를 확장할 필요가 있었으나 심각한 재정위기로 인해 시캐스터식 웨스터, 즉 미국 연방정부의 자동 예산 삭감이 발동된 겁니다. 그중 국방비가 무려 50조 원이 삭감됐죠. 당연히 미국 안보에 공백이 생기게 됐고,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캐나다의 안보 무임승차를 비판했고 결국 대통령에 당선됐죠. 그리고 트럼프는 캐나다에게 국방비 증대를 강하게 요청했고 심지어 캐나다를 미국 5첫 번째 주로 만들겠다며 위협하자 캐나다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압박과 예측 불가능한 동맹 행보는 캐나다로 하여금 안보 정책을 재검토하게 만들었죠. 24년 4월 저스틴 트리도 총리는 국방정책 아워노스, 스트롱 언드 프리를 통해 최대 12척의 신형 잠수함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신형 잠수함들은 북극해의 두꺼운 해빙 아래에서도 작전 가능한 재래식 추진 잠수함으로 2035년까지 첫 함을 인도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요컨대 트럼프 시기에 미국 압박과 러시아 중국의 위협 증대가 맞물려 캐나다는 대양 해군으로서 잠수함 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 순찰 잠수함 사업 CPSP를 통해 전 세계 잠수함 설계국들을 조사했고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스페인, 스웨덴 등이 잠재적인 공급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초기에는 일본의 최신형 디젤 잠수함 타이게이급이 한국과 함께 유력한 후보로 평가받았습니다. 일본 잠수함은 정숙성과 기술력에서 세계적 수준으로 인정받았지만 빠른 납기라는 캐나다의 핵심 요구 조건에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2024년 11월 일본 정부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입찰 불참을 공식 확인했는데 일본은 과거 호주 잠수함 사업 때도 수출 경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바 있어 업계 전문가들은 일본의 불참이 놀랍지 않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마크 노먼 전 캐나다 해군 부사령관은 일본은 주요 무기 수출 경험이 없어 캐나다 사업에 나서지 않은 것이 놀랍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죠. 이로써 현재 캐나다의 핵심 요구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나라는 한국만 남게 되었고 업계에선 사실상 한국산 잠수함이 단독 주자가 됐다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실제 캐나다 현지 언론은 일본의 결정으로 한국의 잠수함이 독일, 스웨덴의 제안보다 빠른 대안으로 부상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경쟁국들 상황은 어떨까요? 우선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 TKMS는 한때 한국의 장보고 배치 IIII 사업을 도왔던 잠수함 강국으로 214형 등을 보유했지만 캐나다가 원하는 3,000톤급 이상의 신형 잠수함은 도면을 개발하는 단계여서 빠른 납기는 불가능합니다. 프랑스의 나발그룹 네이벌 그룹은 스코르펜급 등의 칠레 수출 실적이 있기는 하지만 이 역시 2,000톤급 수준이고 캐나다가 호주 사례의 UKUS 이전 프랑스와 계약했다 파기해서 목격했듯이 납기 지연에 대한 우려가 존재합니다. 스웨덴의 사부 코쿰스는 A26 신형 잠수함을 개발 중이지만 북극 운용 실적은 없고 스페인도 S80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으나 자체 도입분도 건조가 지연됐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3,000톤급 잠수함을 3척 실전 배치하여 운용 중일 뿐 아니라 추가 함정도 계획대로 진수하고 있어 생산 라인이 가동 중인데요. 가격 면에서도 경쟁력이 높고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 협력에도 적극적이죠. 실제 한국은 이번 사업에 참여하면서 캐나다의 현지 정비창 설치와 기술 접근 권한까지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유연하고 개방적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요약하면 일본의 이탈로 한국의 독주 구도가 형성되었고 독일, 프랑스 등 전통 강호들은 납기와 기술 조건에서 한국을 따라오기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한편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독일로부터 잠수함 기소를 도입해 장보고 12급 20만 9,214형을 운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완전 독자 설계한 장보고 3급 KSS-3 잠수함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인데요. 2021년 8월에 취역함으로써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인도, 러시아, 중국에 이어 전 세계 8번째로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을 독자 개발한 국가가 됐죠. 이로써 소형부터 중형까지 다양한 잠수함을 독자 설계 건조 수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됐을 뿐 아니라 무장체계 전반도 자국 기술로 완성했습니다. 경어뢰 대형 어뢰 잠대함 순항미사일 잠대지 순항미사일
그리고 수직 발사 시스템 VLS에 이르는 전 영역을 성공적으로 구현한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도 3개국에 불과합니다. 우리 해군이 보유한 도산 안창호함은 3,000톤급 디젤 잠수함 중 세계 최대 규모에 속하며 기뢰어뢰 유도탄 등 다양한 무장을 탑재하여 해상 및 지상 핵심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비 국산화율이 과거 장보고금 약 33.7%과 손원일 약 38.6% 대비 76%로 크게 높아 수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문제나 수출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이를 통해 1조 4천억 원 이상의 외화 유출을 절감하는 효과와 해외 수출 경쟁력도 더욱 강화됐죠. 도산 안창호함의 가장 큰 장점은 디젤 잠수함으로서 SLBM 잠수 한발 사탄 도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탄도미사일은 운반 수단에 따라 ALBM 공중-투하, ICBM 지상 발사, SLBM 잠수함 발사호로 나뉘는데 이 중 SLBM이 가장 은밀하고 치명적입니다. 심해에서 자망하다가 예측 불가능한 시점에 수면으로 부상의 미사일을 발사하면 적국은 사실상 즉각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죠. 도산 안창호함은 이러한 SLBM을 6기나 탑재할 수 있는 발사대를 보유해 상당한 억지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21년 9월 15일 한국 해군은 도산 안창호함에서 SLBM 발사를 성공적으로 시연하며 세계 7번째 SLBM 보유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SLBM은 발사 시 수중이라는 불안정한 지반을 지지대로 삼아야 하고 승조원 안전 확보를 위해 압축 공기로 미사일을 수면 위까지 사출한 뒤 수면 밖에서 점화하는 롤드 런치 콜드 론치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단일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초고도화된 기술력을 요구하는데 한국은 이를 모두 구현해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잠수함 전문가인 I. 서턴은 한국이 공개한 도산 안창호함이 신규 미사일 능력에 새 시대를 예고한 가능성이 있다며 디젤 잠수함으로도 고성능 SLBM을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죠. 다시 캐나다 잠수함 사업으로 돌아오자면 현재 이 사업의 결정적 조건 중 하나는 급하게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캐나다 해군은 2030년대 중반 전력 공백을 우려하고 있어 새 잠수함을 한시라도 빨리 인도받길 희망하고 있죠. 한국은 바로 인합기 측면에서 유일무이한 강점을 입증해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은 쫄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에 대규모 군사 장비를 수출하면서 서방 어떤 국가도 못 따라오는 속도로 납품을 해냈습니다. 대표적으로 쫄란드는 2022년 러시아 위협 고조 후 한국산 K 흑표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FA-50 경공격기 48대를 긴급 도입하기로 결정했는데 계약 후 불과 수개월 만에 1차 분량을 인도받았죠. 실제로 FA-50의 첫 인도는 계약 8개월 만에 이뤄졌고 1년여 만에 12대가 쫄란드 영토에 배치됐습니다. 전차와 자주포 역시 2022년 7월 계약 후 같은 해 12월에 K 전차 10대와 K9 자주포 24문이 도착했고 이듬해에도 매월 빠르게 생산 인도되어 2024년 봄까지 58대 이상의 전차를 인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독일이나 미국 같은 전통 방산 강국들이 수년씩 걸려 공급하는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죠. 그 결과 쫄란드는 불과 1년 남짓 만에 최신 장비로 군 전력을 재편하고 러시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무기를 제때 보내줄 나라를 찾는 국가들에 한국은 최선의 파트너로 부상했고 캐나다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2028년까지 사업자 선정 후 6년 내 첫 번째 함의 인도를 요구하는데 현재 가동 중인 생산 라인과 숙련된 인력을 갖춘 한국만이 이 일정을 맞출 수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실제 한국 하나오션 측은 캐나다 측에 계약 후 6년 내 첫 번째 잠수함을 인도하고 이후 매년 한 척씩 추가 인도하여 캐나다의 긴박한 전력 공백을 충분히 메워줄 수 있다고 약속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현지 생산 부품 조달을 융통성 있게 조율해주기로 약속함으로써 사업 기간 중 캐나다 국내 고용과 기손 이전을 촉진하고 원활한 후속 군수 지원까지 보장해주겠다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국제방산 전문가들 또한 한국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수주한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캐나다 유력지 힌타임스의 군사 전문가들은 일본의 불참으로 한국산 잠수함이 가장 앞선 옵션이라며 한국 잠수함 외에는 모두 개발 단계거나 건조 속도가 느려 캐나다 해군의 긴박한 일정에 맞추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캐나다 해군 참모총장 출신 애덤 르진스 애덤 러저네스 교수는
이미 생산 중인 잠수함을 도입하는 것은 큰 이점이 있다며 무엇보다 우리에겐 이 잠수함들이 작년에도 필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늦어도 2030년대 중반까지 전력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캐나다의 절박함을 대변하는 말로 곧 속도와 신뢰성에서 앞선 한국산의 힘이 실리는 분석입니다. 또한 캐나다 해군의 앵거스 톰쉬 제독이 2023년 말 직접 한국 조선소들을 방문하여 한국의 잠수함 기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회상하기도 했죠. 국제 안보 환경의 근본 속에서 캐나다의 잠수함 도입 사업은 동맹 관계, 기술 역량, 납품 속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측면에서 한국은 경쟁국들을 압도하는 우위를 입증해 보였습니다. 미국과의 긴밀한 군사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과도한 의존을 피하려는 캐나다의 의도에도 한국은 나토 표준에 부합하는 비미국산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정확히 부용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건조 기송과 북극 작전에 필요한 특수 설계 능력, 그리고 이미 입증된 신속 대량 납품 능력까지 캐나다의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사실상 경쟁은 끝났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업계에서는 한국의 수주 가능성을 거의 100%로 평가합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한국 조선소들이 팀 코리아로 협력하여 최적의 제안을 공식화하고 캐나다와 세부 조건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60조 원대에 달하는 이 거대한 사업을 가져옴으로써 한국이 세계 잠수함 시장에서 확고한 넘버원 수출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일본의 혼다 자동차와 닛산 자동차는 지난해 12월 경영 통합을 위한 협상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애초에 두 회사는 올해 6월 계약을 맺고 2026년 8월 새로 설립할 지주회사 산하에 함께 들어가는 형태로 경영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합병이 완료되면 세계 3위의 완성차 회사를 갖게 된다며 좋아했는데요. 하지만 일본 매체 니케이는 닛산의 구조 조정이 순조롭지 않아 혼다 자동차와 닛산 자동차의 합병 방향성에 대한 협의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며 곧바로 합병 취소 선언을 해버리는 대참사가 발생하는데요. 일각에서는 두 회사가 시너지를 높이겠다며 합병을 선언했지만 오히려 이 선언이 역효과를 낳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자동차 회사들의 성장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혼다와 닛산의 합병 철회,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일본 자동차 업계의 위기를 틈타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은 높이고 있는 한국 자동차의 현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혼다와 합병 논의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닛산 자동차는 지난 30일 판매가 부진한 미국에서 생산을 25%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라인을 폐쇄하지 않고 생산량만 축소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희망퇴직도 모집했지만 이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닛산에 대해 고용과 투자를 중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생으로 과감한 구조조정은 쉽지 않다. 닛산과 경영통합 협의를 진행하는 혼다는 근본적인 재건책을 요구하고 있고 트럼프와 혼다 사이에 낀 닛산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압박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닛산은 미국에 3개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2개 완성차 공장의 생산 능력은 연간 총 100만 대에 달합니다. 닛산 전 세계 생산 능력의 20%입니다. 하지만 최근 닛산의 부진은 주력 시장인 미국 시장에서의 부진이 상당한 원인이었습니다. 지난해 4에서 9월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4% 감소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적자였던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전년 동기에는 2,413억엔의 흑자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처참한 성적표라 받고 구조조정에 내몰린 것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닛산이 도요타나 혼다와 달리 미국에서 하이브리드카를 전개하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업계는 닛산이 대리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으면 차가 팔리지 않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고 분석합니다. 결국 닛산은 재건을 위해 전체 직원의 7%에 달하는 9,000명을 감축하고 세계 생산 능력을 20% 줄이기로 했습니다. 닛산은 공장 고정비가 실적의 부담이지만 라인 폐쇄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향후 증산을 염두에 두고 일시적인 조정에 그쳤기 때문에 대규모 고정비 절감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인원 감축도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해고가 아닌 희망퇴직이기 때문에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닛산이 미국에서 과감한 구조조정에 착수하지 못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존재 때문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일주의를 내걸고 미국 내 고용과 투자를 중시하고 있으니 섣불리 미국 공장 근로자들을 해고하겠다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위기는 혼다도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습니다. 유럽 2위와 세계 4위 스텔란티스의 합병의 전철을 밟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2021년 미국의 피아트 크라이슬러와 프랑스의 푸조 시트로엥 PSA의 합병으로 출범한 스텔란티스는 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란 기대와 달리 실적 악화와 경영진 간의 불협화음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혼다와 닛산은 자칫 자기들도 피아트 크라이슬러와 푸조 시트로엥의 전철을 밟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피아트 크라이슬러와 푸조 시트로엥의 합병으로 출범한 스텔란티스는 최근 실적 부진으로 인해 주가가 폭락했고 CEO가 수익성 낮은 브랜드는 매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정도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스텔란티스는 작년 11월 미국 오하우주 조립 공장과 디트로이트 부품 공장에서 인력을 감축하고 영국에서도 가솔린과 경유차를 생산하는 루턴 공장을 폐쇄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영진 간의 불협화음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일본 매체 니케이 비즈니스는 스텔란티스가 세계의 위대한 합병으로 세계 최강자의 위치를 확실히 차지했지만 아직 단일 기업이 되지 못해 규모의 이점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니케이 비즈니스는 스텔란티스가 피아트, 푸조 같은 일반 차량부터 마세라티와 같은 고급차에 이르기까지 14개 브랜드가 참여하고 있으나 각계 전투를 하다 보니 생산량 증가에 따라 단위당 생산비가 감소하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했고 분석하면서 혼다와 닛산이 과연 합병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염려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두 회사가 합병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혼다와 닛산이 합병해 세계 3위의 완성차 회사로 출범하겠다는 계획은 백일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본 니혼케이자이 신문은 닛산이 혼다와의 합병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회사는 합병 논의를 위해 지난해 12월 체결했던 양해각서의 모유도 철회할 예정입니다. 양쪽은 합병 비율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두 회사는 신규 지주회사를 설립해 혼다와 닛산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되 신설 지주회사 이사회 과반을 혼다가 임명하는 합병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지주회사가 두 회사 지분을 각각 얼마에 사들릴지를 두고 불협화음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혼다는 아예 닛산을 인수, 자회사로 만든 뒤 직접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닛산은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닛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요미우리 신문에 두 회사의 주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경영 통합은 이제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합병 무산 조짐은 일찍이 감지됐습니다. 애초 지난달 말 공개될 예정이었던 합병 일정과 방향이 이번 달 중순으로 연기되면서 업계에서는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는데요. 물론 합병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일본 증시에서는 합병 무산 가능성이 보도된 직후 장마감을 앞두고 닛산 자동차 주가가 급락하고 혼다는 전일 대비 급등하는 등 혼다의 닛산 일병 구하기를 시장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려주었습니다. 혼다와 닛산 간 동합이 실현되면 한국 현대차 그룹을 제치고 글로벌 완성차 3위 자리를 차지하게 될 전망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일본 정부가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 하지만 혼다와 닛산이라는 전혀 다른 색을 지닌 두 회사를 합병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합병이 수포로 돌아가자 일본 정부는 당황해하는 반면 경쟁사들이 주춤한 사이 한국의 현대 기아차는 세계 2위 폭스바겐을 바짝 따라붙으며 격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해 완성차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선방하면서 글로벌 12위 기업인 일본 토요타 자동차그룹과 독일 폭스바겐그룹과의 격차를 좁혔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총 723만여 대를 판매하면서 3위 입지를 굳혔습니다. 반면 전기차 캐즘,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해 토요타는 지난해에 비해 판매 실적이 3~7%나 줄었습니다. 반면 현대차 기아는 2위인 폭스바겐 그룹의 뒤를 더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만년 5위에 머물렀던 현대차 그룹은 코로나19 사태가 덮쳤던 2020년 4위에 이름을 올리더니 2022년 두 계단을 뛰어오르며 3위에 올랐고 같은 순위를 3년간 유지하며 빅3에 안착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기아도 트럼프라는 걸림돌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는 고민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조치를 앞두고 현대차 그룹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완성차를 멕시코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아와 멕시코에서 생산된 부품을 미국 완성차 업체에 판매하는 현대차 그룹 주요 계열사는 타격이 물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생산량의 일부를 미국으로 이전하고 미국 현지 증산에 나서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현대차 그룹이 미국 완성차 업체 제너럴 모터스 GM와의 협력 관계를 MA 트럼프 관세 대응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현대는 지난해 9월 GM과 승용상용차 및 내연전기 수소차를 공동 개발 생산하는 내용의 포괄적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MOU를 체결했습니다. 북중미 시장 강자인 GM이 미국 내 유휴 생산 기지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현대차 그룹이 중소형 차종을 GM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다면 관세 타격을 피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마련 중인 현대에게 희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지난 1월 미국 시장에서 현대, 기아차의 질주가 상당히 위협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월 현대, 기아차는 미국에서 총 54,503대를 판매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판매 실적이 14.6%나 증가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모두 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판매량을 갈아치운 것입니다. 현대차의 실적을 이끈 건 하이브리드카와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었습니다. 하이브리드카 판매량은 전년 대비 74%, 전기차는 15% 늘었습니다. 모델별로 산타페 하이브리드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0% 증가했고, 투싼 하이브리드와 전기 SUV인 아이오닉 5, 전기 세단 아이오닉 6 등이 두 자릿수 판매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기아는 친환경차와 SUV 세단이 고르게 많이 팔렸습니다. 까다로운 미국 소비자들이 현대 기아차를 선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미국 최고의 차 어워즈에서 4개 부문을 석권했다는 점만 봐도 현대 기아차가 왜 미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훔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미국의 유력 자동차 전문 평가 웹사이트 카즈닷컴에서 실시한 2025 최고의 차 어워즈에서 현대차 산타페 팰리세이드, 기아 EV9,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이 4개 부문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고의 차 어워즈는 2025년형 차량의 품질과 혁신성, 가치 등을 평가해 올해의 차, 최고의 가족용 차 등 총 6개 부문의 수상작을 결정하는데요. 이 가운데 현대차 그룹은 4개 부문에 선정돼 자동차 그룹 기준 최다 수상을 달성했습니다. 현대차 산타페는 우수한 디자인과 공간 활용성 등 뛰어난 상품성을 입증받아 올해의 차에 선정됐는데요. 카즈닷컴 수석 편집장 마이크 헨리는 산타페는 다재다능한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한 독창적인 디자인, 혁신적이고 가족 친화적인 편의 사양이 인상적이다. 부드럽고 편안한 주행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이 동급 SUV 중 가장 돋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밖에 팰리세이드는 최고의 가족용 차에 선정됐고 기아 EV9는 최고의 전기차로 선정되며 우수한 전동화 상품성을 증명했습니다.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은 2년 연속 최고의 고급차 부문을 수상했고 2023년 G90에 이어 3년 연속 최고의 고급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한 현대기아차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 얼마나 미친 질주를 하고 있는가는 숫자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미국에서의 판매 실적이 두 자릿수로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건데요. 이 정도면 트럼프 시대에도 겁먹을 게 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